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죠. 국민의힘에서 단 3명의 인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떻게 물러난다는 건지, 누가 어떤 근거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 오늘의 뉴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제금융협력대사를 파견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 경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됐는데요.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서 오는 14일에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어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란 피의자가 됐죠.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범죄 관련 정황을 보강해서 2차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고 임시국회 둘째 날인 12일에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토요일은 14일에 표결에 붙이겠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좀 이제 매주 이제 표결에 붙이면서 목요일, 토요일 이 일정으로 가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일반 특검과 상설 특검 병행하면서 쌍끌이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이미 진작에 상설 특검안을 준비를 했었죠. 이 상설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일반 특검하고 다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법, 또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고요. 정리를 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특검은 오늘 발의해서 12일 목요일에 표결하고, 내란죄 상설특검법은 내일 표결하고, 윤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은 12일 목요일에 본회의에 올려서 14일 토요일에 표결하게 됩니다. 또 민주당 남인순, 이하경, 박홍근 의원 이렇게 4선 중진 의원들은 나서서 탄핵을 촉구하는 국회에서 야외 단식 농성에 어제부터 돌입했습니다. 네, 국회 앞에서는 앞으로 매일 집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정치학자들과 예술인들의 시국선언도 이어지고 있어요. 네, 주말에도 이 여의도 일대가 마비되다시피 했는데요. 집회 매일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특정 단체들을 넘어선 시민 한 명 한 명의 모임이 되고 있어요. 각자 응원봉을 이렇게 꼭 촛불이 아니어도 그렇게 335 모이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외 대학에 재직 중인 정치학자 573명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이 정치학자들은 윤석열은 응당 처벌되어야 한다 강조하면서 한동훈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론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영화계에서도 봉준호 감독 비롯한 영화인들 81개 단체와 3,007명이 내란죄 현행범 윤석열을 파면, 구속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고요. 박찬욱 감독은 표결 앞두고 한 명이라도 더 참여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이 더 불확실성을 키울 거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나요? 예, 이번에 미국 정부 당국자가 이 탄핵안 표결 무산 이후에 첫 입장을 내놨어요. 미국은 한국의 민주 절차가 헌법에 따라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 평화롭게 시위할 권리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요소고 모든 상황에서 존중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 미국은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가 굳건하다는 뜻도 이렇게 분명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너무 이 한국이 혼란한 상황이고 그 틈을 타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북한의 도발은 사전에 경고를 하고, 동시에 대통령과 정당을 뛰어넘는 동맹 관계를 강조한 건데, 일전에 미국이 또 이번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미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꽤나 계속 좀 워딩이 세게 나오고 있고 부정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이
한미 동맹은 특정 대통령을 초월한다라는 거는 동맹의 방점을 찍기보다는 이 뒷줄에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 정권 이제 배제로까지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고요. 핵그룹 협의 회의는 연기가 됐고 또 오스틴 미 국방장관 방한도 보류됐습니다. 당장 안보 분야에서부터 좀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을 읽을 수 있고요. 외신들 좀 살펴보면 종합적인 평가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전반적인 평가인데 월스트리트 저널, 국민의힘, 나라보다 당 중시한 최악의 결정, 워싱턴 포스트, 여당, 대통령 구하려고 결집, 미국 뉴욕타임스, 여당 전체를 불지를 도박,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여당의 시간 벌기다. 이거를 보면 전체적으로 집권 여당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호소를 저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한국의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고 혼란이 더 극심해질 거란 전망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도 상당히 심도 있게 관심 있게 계속 속보로 내고 있어요. 한덕수 총리, 한동훈 대표 국민 담화문까지 실시간 속보로 전하면서 앞으로의 여파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사히 신문은 한시적으로 정권이 존속하게 됐지만 대통령 퇴진론은 더 거세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미국에서는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가 기고문을 냈는데 2차 계엄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혼란 악화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주장도 펼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죠. 예, 윤상현 의원이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은 당 김재섭 의원과 본인이 대화를 나눴던 걸 유튜브에서 얘기를 한 거죠. 김재섭 의원이 표결 불참한 이후에 윤상현 의원에게 어떤 상담처럼 얘기를 한 거죠.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상현 의원이 말하기로는 본인이 그래서 김재섭 의원한테 대답한 게 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르게 윤상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다음에 무소속과도 다 찍어줬다. 그러니 내일 모레 1년 후에 국민은 또 달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뒤에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나름이다 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의 취지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했다는 건 본인의 취지는 앞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면 또 달라질 수 있다.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런 거라고 당당하게 말을 한 거겠지만 어찌됐건 국정에 큰 혼란을 가져온 집권 여당의 중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유튜브 출연이 어제였는데 이 시점에 또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중심에 있던 분이고 그 후에 달라지겠다고 읍소하던 모습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윤상현 의원 이런 발언이 논란이 크게 되면서 김재섭 의원도 폭탄을 맞았는데 보기에 두 명은 입지가 상당히 다르거든요. 김재섭 의원의 입지는 많이 다르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 국민적 분노를 과소평가한 발언이 아니었느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탄핵안 폐기 이후 처음으로 최고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어떤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네, 최고위하고 긴급의총 연달아 갔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최고위원들 또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등이 참석을 하고 앞서 사의를 밝힌 추경호 원내대표는 불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한다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방금 전에 나온 소식이 국민의힘이 TF를 구성한다는 겁니다. 전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지원을 담당할 태스크포스 TF를 구성한다고 발표가 나왔고 또 의원총회도 열어서 이 상임위원회 간사를 맡은 의원들 중심으로 소집이 됐는데 이 추후에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봐야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선 후퇴와 국정 운영 주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어요. 당정이 협력해서 국정 운영을 하는 방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예, 이 당정,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정부가 내세운 약속이 이거잖아요.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외교를 비롯한 대통령의 권한 내려놓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투톱 체제로 간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먼저 충돌하는 건 당대표하고 총리가 이게 국민이 부여한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권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떤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군 통수권은 누가 행사하는지 이거부터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자 한겨레 신문 일면이 그 표결안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이 다 들어가 있고 지금 이 한겨레 신문 구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그러거든요. 그리고 헤드라인은 이겁니다. 탄핵하랬더니 통치한다는 한동훈,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여기서부터 이게 다 함축이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하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를 아예 보이콧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놓고 들고 나온 얘기가 이건 사실상 대리청정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지금 사실상 여당 지도부하고 총리 비롯한 국무위원들도 다 공범이라고 즉각 체포 수사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주장도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야권에서는 그래서 당정의 투톱 수장이 대통령 권한을 마음대로 나눠 갖게 하고 있다라면서 2차 내란이고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이선으로 후퇴시키고 권한을 나눠서 같이 행사하는 해괴망측한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졌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말했습니다. 그 시국선언했다고 방금 말씀드린 그 정치학자 570여 명도 같은 얘기를 했거든요. 국정농단이라고 지적을 했고, 시민단체 노동계에서도 내란 공범들에게는 국정운영 맡길 수 없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에 여권에서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에요. 그 법률위원장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탄핵되지 않은 이상 총리 주도로 국정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그 과정에서 당정협의는 얼마든지 헌법상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에 대해서 이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원래 투톱으로 간다고 담화를 그렇게 발표를 했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하고 같이 하겠다. 근데 이게 논란이 되면서 다시 또 한동훈 대표가 한 발 물러난 모습이에요. 당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다. 당대표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오락가락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어떤 결정인 건지를 모두 이제 혼선을 갖고 오는 결과를 자꾸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외대표의 한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이거는 좀 정무 감각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혼선을 야기하고 있고, 하물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도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다 같이 지금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대선 지선은 스스로 버릴지라도 총선이 제일 많이 남았거든요. 의원 배지를 지금 사수하겠다라는 건지, 그래서 여권이 전국 대혼란을 더 키운다는 비판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선 후퇴로 인해 국정운영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빚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대통령의 이선 후퇴 약속마저 공수표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으로 재가를 한 거죠. 근데 이상민 장관 자체도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또 계엄 당일의 거취도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요. 어쨌든 간 계엄을 선포한 정부의 핵심이고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인데, 대통령이 또 이선으로 후퇴한다고 했다가 사의를 제거한 거는 권한을 행사한 거란 말이에요. 후퇴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임명권을 행사를 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는 임명이 아니고 사퇴한 거니까 적극적인 직무 행사로 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할 건 이런 모순이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권한 행사에 법적인 제한이 걸린 상태도 아니고, 그럼 지금 하야도 아니고 탄핵도 아닌데 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은 어디까지인 건지, 여기서 혼란은 앞으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선택적인 면직이다라는 비판인 건데,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이 냈던 사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제거한 게 김용현 전 장관, 이상민 전 장관이에요. 충암파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둘 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그 지금 탄핵소추안 발의돼 있는 사람도 있고 혹은 출국 금지 이런 조치가 취해진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발언과 다르게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하면서 선택적 면직까지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었던 임시 국무회의가 이 비공개 간담회로 변경된 건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요. 네, 뭐 내용은 주로 국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자, 공백을 막고 예산 처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거를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독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당초에 총리실이 임시 국무회의 소집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회의 40분 전에 비공개 간담회로 명칭을 바꿉니다. 표면적인 이유로는 의결할 안건이 없어서 국무회의가 될 수 없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 총리와 여당 대표가 그 국정 운영하는 거 이거 자체가 뭐 2차 내란이다 이런 비판들을 의식했다라는 해석이 중론이고요. 대통령 권한 위임 가능 여부를 두고는 당분간 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네, 계엄 당시에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 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이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707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국회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기회가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고 지금 부대원들은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 얘기를 하면서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을 다 지고 가겠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국회로 출동할 것을 지시한 것도 나고 가장 먼저 도착한 것도 나고 건물을 봉쇄하라고 지시한 것도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창문을 깨라고 한 것도 모두 특임 단장인 자신이 한 거니까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모든 죄를 제가 짊어질 수 있게 허락해달라. 부대원들 미워하지 말고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읍소했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길었던 오전 정체는 많이 풀렸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있고요. 더 가서 판교 부근 5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판교 분기점 진출램프 3차로에서는 작업까지 하고 있어서 이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서평택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5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여주분기점 부근과 또 감곡 부근에서 각각 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 여주분기점에서 감곡 사이로 10km 구간에서 더디게 지납니다.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쪽으로 서면 1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회인 일대의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반대 영덕 쪽으로 청주 분기점에서 문희 청남대 사이로도 작업 여파받아 차량들 서행합니다. 그 밖에 서울시내 분당 수서로 분당 쪽으로 복정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상 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이제 6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너무 많은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서 따라가기 버거울 지경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탄핵 여부 급속히 속도가 붙는 검경 수사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만 경제 걱정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태가 모두 정리가 된다고 해도 충격이 가장 오래갈 분야가 바로 경제이기 때문인데요. 비상계엄 사태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큰 악재가 되고 있는지 오늘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BS 김준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정자님이 환율 많이 올랐네요. 김근우님도 환율이 현재 1달러에 1,435원입니다.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주식과 환율 걱정하는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도 지금 2% 넘게 네. 빠지고 있어서 2,400 무너졌더라고요, 오전에. 그러니까요. 네. 이번 계엄 사태 우리 경제에 얼마나 악재입니까? 이게 사실 얼마짜리 악재다 이렇게 딱 전문가분 누가 이렇게 추산이라도 해주면 저희가 가늠이라도 될 텐데 누구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엄청난 악재인 건 분명합니다. 네. 엄청난 악재인 건 분명하고 그 왜 엄청난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왜 예측이 잘 안 되냐면 사실 이제 지금 계엄이 있었고요.
이제 지금 탄핵 국면이잖아요. 탄핵은 우리가 좀 익숙해요. 대통령 탄핵은. 지금 뭐 이번에 뭐 가결되든 부결되든 벌써 3번째지 않습니까? 앞서 2번의 탄핵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까지 경제가 발작하지 않았습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경제 위기 온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인데 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한 20원 정도 움직였습니다. 20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오른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번엔 그냥 탄핵이 아니라 앞에 계엄이 있는 단위고 네. 사실 계엄이 지금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고 뭐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45년 만에 계엄. 1979년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1979년 이후에 겪어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는 건데 그럼 마지막 1979년에 계엄이 있었을 때 경제가 어땠는지를 보면 되지 않느냐. 물론 참고해서 볼 수는 있는데 그때 한국 경제와 지금 한국 경제는 뭐 상전벽해란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때는 완전히 폐쇄 경제였습니다. 주식시장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도 거의 못했고요. 국내 부동산을 외국인이 살 수도 없었고 한국 채권을 외국인들이 사지도 않았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모든 웬만한 대주주는 외국인들이고요. 뭐 우리나라 서울 뭐 경제 뉴스 많이 나오죠. 서울의 노른자 위 땅들은 외국인들이 엄청 사들이고 있고 네.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계엄이라는 충격적인 소식들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어떻게 반응해 줄지 이걸 잘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들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출렁이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은 잘 안 된다. 이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현재 사실 모르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모르겠다는 거고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뭐 주식도 걱정되고 뭐 환율도 걱정되고 채권도 걱정되고 따라서 금리도 걱정되고 다 걱정입니다만은 가장 걱정되는 거는 국가 신인도입니다. 국가 신인도. 우리 IMF 그러면은 딱 떠오르는 게 국가 부도잖아요. 네. 국가 부도 하면은 거의 그 꼬릿말처럼 따라오는 게 국가 신용 등급 하락이라는 게 다들 우리 성인분들은 트라우마처럼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외에서 외국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봐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이제 멋지게 표현하는 게 신용 등급이죠. 그래서 우리는 국가 신용 등급이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알레르기적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외국에서 한국은 정말 민주주의 국가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을 포함한 소수의 결정으로 저렇게 쉽게 계엄이 돼? 이겁니다. 이게 과연 신용 등급이 얼마나 마이너스일 것이냐. 네. 이거는 사실 이제 몇 달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단적으로 그냥 좀 그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투자를 할 때 내가 또 여윳돈이 있어 투자를 하는데 지금 전쟁 중인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하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왜냐?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 한들 내가 언제 거기서 자유롭게 돈을 빼올 수 있다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쵸.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들이 볼 때는 우리가 외국이기 때문에 우리야 지금 6시간 만에 계엄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이렇게 질서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본다고 생각하지만 외국인들은 그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아요. 그들이 보는 뉴스는 군인이 국회에 들어와서 뭔가 하는 그것만 계속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 중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고 무슨 내전, 쿠데타만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로 그 나라의 이미지가 결정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뭐 만회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엄청난 이미지로 악영향이고 결국 그게 이제 숫자로 나오는 신용 등급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거를 최소한 몇 달 동안 이제 긴장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외 신인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게 바로 국가 신용 등급이라는 지표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신용 등급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겠죠.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있고 사실 한국이 이제 GDP 규모로 전 세계 10위 정도 되기 때문에 10위권 되는 나라에서 계엄이 났기 때문에 엄청나게 국제적으로 큰 뉴스고요. 네. 우리가 3대 신용평가 기관, 우리가 이제 S&P, 무디스, 피치 이런 데서 계엄이 나자마자 바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단 S&P 같은 경우는 그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됐던 그 당일에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언급이 있었는데 뭐 당장 신용 등급을 조정할 정도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당국 그 S&P 책임자가. 근데 그 자체는 되게 반가운 일인데 다행이죠. 피치나 무디스 같은 경우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조정할 건 아닌데 거기서 전제를 든 것은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오래 가면 이거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실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는 악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이에요.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거. 지금 네. 우리도 모르지 않습니까? 뭐 이번 그렇죠. 주에 또 탄핵을 제출한다는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뭐 다음에 정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불확실성이 가면은 경제는 엄청난 악영향인 게 분명한 거고요. 이게 워낙 외신들이 관심도 많아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국제적 비중이 있는 거죠. 주말에 포브스라는 잡지 있잖아요. 미국 포브스 잡지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물론 뭐 이게 좀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뭐 그걸 감안하고 들어야 됩니다. 네. 야, 한국은 이제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 대통령의 이기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대가를 5,100만 한국인들이 앞으로 할부로 치러야 될 것이다. 이게 그래서 핵심은 할부로 치른다는 겁니다. 이 경제적인 타격은 중장기로 옵니다. 네. 그리고 신용등급을 한번 내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올리는데 몇 년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부로 온다는 표현이 정말 무서운 거고, 지금 정치적인 혼란은 사실 제가 볼 땐 단기적인 충격이, 이건 어떻게든 정리는 될 겁니다. 어느 쪽으로든. 근데 이 경제적인 거는 이제 이 정치적인 게 정리되고 나면 정말 깊숙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 표현이 정말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할부를 좀 싸게 막으려면 최대한 빨리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뭐 경제 전망은 다 이제 그냥 좀 속칭 정말 작살났다 이렇게 보고 각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네. 정말 대외 신인도가 생명줄만큼 중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또 있는 게 트럼프 2기 출범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골든 타임인데 우리가 이 골든 타임을 좀 허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허비하고 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뭐 국무위원들이 뭐 사표가 수리는 안 됐지만 다 사의 표명하면서 사실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한다고 좀 보기가 어렵고, 네. 조금 전에도 뉴스 들었지만 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간담회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안건 조정이 안 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뉴스가 빨리 전개돼서 그렇지만 시간을 딱 일주일, 2주일 전만으로 돌려보면 그때 뉴스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트럼프였어요. 네. 트럼프가 온다. 트럼프 2기가 온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린다는데, 트럼프가 전기차, 배터리 규제를 한다는데, 트럼프가 반도체 규제를 한다는데 우리 삼성전자 어떻게 하지? 네. 우리 배터리 3사 어떻게 하지? 이 온통 걱정이 이거였고,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빨리 트럼프와 만나서, 대통령이 트럼프와 만나서, 혹은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 정부의 요인들과 만나서 뭐 좋게 말하면 설득, 나쁘게 말하면 로비를 해서 어떻게든 우리 국익을 챙겨야 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고, 당연히 정부도 그걸 할 거라고 기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된다는 걸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네. 지금 정말 당면한 발등에 떨어진 경제적 불만 좀 끄는 게 급급한 상황이고, 단적으로 최근에 취임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일본 총리 입장에서 첫 순방지로 다음 달에 한국을 올 예정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그만큼 중시한다는 건데, 물론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한미일이 가깝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네. 일본과 한국이 가까워지면서 미국에 새롭게 출범하는 이 트럼프 2기에 대해서 좀 합을 맞춰보자, 이런 취지가 있었던 정상회담 방문 예정이었는데 그걸 취소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대비 국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집에 불이 나가지고 이 불 끄는데 온통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이 국면이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하거든요. 한 40일 남았는데 40일 동안 과연 누구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만약에 협의했을 때 정말 무방비로 당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네. 이런 문제가 있고, 물론 우리나라는 유수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 삼성전자도 있고 SK도 있고 현대차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로비를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거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만 결국은 최고사 결정은 결국 국가 차원에서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이루어지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 산업부 이런 데서 외곽 조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기업들의 역할이 되는 건데 그게 지금 거의 마비돼 있다. 단적으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엄청난 공장들을 짓고 있고 지을 계획입니다. 그게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오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건설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기로 했어요. 그게 수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가계약이 돼 있고 이걸 어떻게든 받아내려면은 이 바이든 행정부 임기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 계약서를 써야 돼요. 네. 근데 똑같이 받기로 했던 타이완의 TSMC는 계약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안 주려고 해도 계약서를 써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안 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소송까지 가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가계약이에요. 똑같이 미국에 들어갔는데 어디는 받고 어디는 못 받는 상황인데 이거를 결국 풀 곳은 대통령이나 뭐 최고 당국자들밖에 없는데 여기가 마비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 임기 안에 그걸 못 받으면 그게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적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뭐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주식시장 얘기 앞서서 잠깐 했지만 지금 외국인들 이탈이 심상치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안 그래도 사실 올해 코스피 힘들었거든요. 예. 점점 더 회복 계기를 찾기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코스피 장이 안 좋았다는 것은 뭐 우리 다 공지의 사실이고 네. 뭐 속칭 뭐 국장, 한국장을 도대체 왜 하느냐, 미국장으로 가서 다들 내국인들 많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국장이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의 이탈입니다. 근데 당연히 오늘도 그렇고요, 지난주 수목금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당연히 털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기관 투자자들이고 그 나라의 증권사, 그 나라의 자산운용사들인데 기본적으로 거기는 룰이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정치적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단기 자금을 뺍니다. 그 지침이기 때문에 무조건 빼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난 주만 해도 외국인들이 1조 원 넘게 팔고 나갔고요. 코스피가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 코스피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이 2천조 원은 지켰는데 그게 무너졌습니다. 무너졌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은 계속 이제 당분간은 팔고 나갈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외국인 걱정하는 게 약간 한가한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내국인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30% 정도가 외국인이고요. 네. 70%가 내국인입니다. 한국인. 근데 지금은 한국인마저도 한국 주식을 투자를 안 하는 게 엄청나게 빨라지고 있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 계엄과 탄핵이 기름을 끼얹는 것 같아요. 당장 통계를 보면은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미국 증시를 포함한 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2018년만 해도 362억 달러였어요. 근데 362. 네. 2023년 작년에 1,000억 달러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18년에서 2023년까지 한 3배가 됐죠. 근데 올해 1,500억 달러를 10월까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500억 달러가 나가버렸어요. 이 500억 달러가 대충 계산하면 70조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외국인들이 70조 원의 외국 주식을 더 산 겁니다. 한꺼번에. 근데 이제 그건 계엄 일어나기 전이니까 그 이후에 얼마나 더 팔고 나갈지는 모르겠고 이 70조 원이라면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총의 한 5%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외국 주식을 사지 않고 국내 주식을 샀으면 훨씬 더 방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내국인마저 나가면 그 나라 투자자들도 버린 증시를 외국인들이 사주겠습니까? 결국 다 신호를 보고 들어오는데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이제 지금 그러니까 한국 내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외면이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뭘로 버티고 있냐면 국민연금이 버팁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버티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빠지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들이면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손실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당장은 국민연금이 버텨주니까 2,400까지밖에 안 빠지니까 다행인데 만약 국민연금이 없다면 2,300, 2,200, 2,100까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길게 보면 다 노후자금인데 지금 계속 녹아내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 제가 너무 비관적인 얘기 많이 드리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정말 그만큼 충격이 크고 물론 엎질러진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나마 지금 빨리 해야 될 것은 적어도 경제적인 논리로 보면은 최대한 빠른 수습밖에 없다. 네. 결국 그렇다면은 불확실성에 대한 제거예요. 뭐 탄핵이 되건 뭐가 되건 이제 언제 어떻게 정리가 돼서 언제 대선을 치른다 일정표가 나와야 내국인도 그렇고 외국인 투자자도 그렇고 좀 안심이 돼서 빼내갔던 돈을 갖고 좀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월요일 경제 포커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범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이들 도시락을 준비하지는 않지만 예전에 학교 급식이 없던 시절에는 겨울이 되면 보온 도시락 밥통을 많이 사용하곤 했었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쓴 보온이란 단어는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이란 뜻이고 따뜻한 것이든 찬 것이든 그 온도를 유지한다는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위의 온도에 관계없이 시원한 온도를 유지함을 뜻하는 표현 함께 알아볼까요? 따뜻할 온자 대신에 차다란 뜻의 한자를 쓰면 되는데요. 이 경우에 보냉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보랭으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보랭에서 두 번째 음절은 찰랭자를 씁니다. 보통 찬 것과 관련된 표현인 냉면, 냉수, 냉탕처럼 그냥 냉자를 쓰는 건 이 랭이 첫 음절에 왔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음절 이하로 가면 원래대로 랭으로 쓰는 겁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 예로 고랭지, 한랭전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12월의 두 번째 주의 시작 월요일 건조하고 추운 겨울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영동과 경상권 동해안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제주는 흐린 가운데 오후에 충남 서해안은 0.1mm 미만의 빗방울이 곳에 따라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은 서울이 영하 3.8도로 어제와 거의 비슷한 기온을 보였는데요. 대관령은 영하 13도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이 6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높겠고 세종시도 6도, 대전 7도, 광주 대구 8, 부산 10, 제주 11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1도 분포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지방과 경상권은 아침 기온이 낮아 춥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내일과 모레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띠면서 낮 기온은 평년보다 약간씩 높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소홀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5.8도까지 올랐습니다. 기상청에서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경기도 과천의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특수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도 소환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조치를 완료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면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 등 27명을 내란죄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조기 퇴진 로드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내란과 군사 반란죄 동조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은 탄핵 이외에 우회로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아침 경주 앞바다에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 오늘 오전 5시 40분쯤 경주 감포항 앞바다에서 20톤급 어선이 400톤급 모래 운반선과 충돌하면서 뒤집혔는데요. 충돌과 함께 어선이 전복되면서 승선원 8명이 실종됐습니다. 네. 해경이 출동했을 당시 어선은 완전히 뒤집힌 상태였다고 하고요. 해경은 전복된 어선 선내로 진입해 승선원 8명 중 7명을 조타실과 선내에서 발견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구조된 선원은 한국인 3명, 외국인 4명이었고 의식과 호흡이 없어 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포항해경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인도네시아 승선원 1명을 찾기 위해 전복된 어선 수중 수색과 해상 표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반면 10명이 타고 있던 모래 운반선은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해경은 구조와 수색 작업을 마친 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요. MZ세대가 이끈 달라진 집회 문화가 눈에 띄었다고요. 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K-팝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거웠지만 그 방식은 축제를 방불케 했습니다. 지난 7일이었죠. 여의도에서 열린 집회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됐지만 일반 시민들도 대거 참여해 대국민 집회 성격을 띄었는데요.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친구들이나 형제, 자매와 함께 집회를 찾은 젊은 층이 많았는데 같은 날 광화문에서 자유통일당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운동본부의 주도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 맞불 집회 참여자의 분위기와는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MZ세대가 많이 모인 여의도 집회는 이전 범국민 집회와는 색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집회에서 흔히 보이는 정당 노조기를 패러디한 깃발을 들고 집회를 찾았는데 전국 거북목협회, 걸을 때 휴대폰 안 보기 운동본부, OTT 뭐 볼지 못 고르는 사람들 연합회, 전국 혈당 스파이크 방지협회 등 재미를 위해 만든 깃발들은 웃음을 유발하면서 자칫 험악해질 수 있었던 집회 분위기를 한껏 누그러뜨렸습니다. 또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집회 당시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나와 대국민 집회의 상징이 됐다면 이번 여의도 집회에선 아이돌 응원봉이 촛불을 대신했고요. 자칫 분위기가 험악해질 뻔했을 때도 흘러나오는 K-팝 음악에 맞춰 응원봉을 흔들며 분위기를 밝게 돌려놓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거 독재 정권을 타도하자는 의미에서 돌을 던지거나 폭력 시위
시위도 서슴지 않았는데 요즘은 방법도 정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다면서 젊은 층이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세상의 문제에 항의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유쾌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 달라진 집회 문화를 짚었습니다. 네, 이날 택시 요금을 받지 않은 기사님들의 사연도 잇따라서 화제가 되고 있죠. 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회에 참석한다는 시민들의 택시비를 받지 않은 기사님들의 사연이 잇따라 올라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천선란 작가도 이날 집회에 참석했음을 알리며 같은 경험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천선란 작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택시를 타고 여의도로 가는 중인데 택시 기사님도 조금 있다 여의도에 오신다기에 우리 LED 촛불을 나눠드렸다고 적었는데 그러자 택시 기사님은 미터기를 끄고 놀러 간다 생각하고 가요 나들이 가듯이 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택시가 너무 안 잡혀 혹시 국회의사당 가시냐고 여쭤보니 한 택시기사분이 안까지는 못 가고 거기 근처에서 내려주겠다고 했다. 학생들만 보내서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등의 경험담이 퍼졌고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수의 악이 속상하게 해도 여전히 국민의 선이 심장을 뜨겁게 한다. 보일러가 필요 없는 따뜻함. 더 잘 살아보자는 마음을 공유하는 이들의 각기 다른 응원 방식이 좋다. 이게 진정한 국민의힘. 이거 보고 인류에 회복했다. 세상은 아직 살만하다. 같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 집회 후에 쓰레기를 자발적으로 줍는 등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이기도 했죠. 네, 충돌과 갈등 대신 배려와 양보가 있었습니다. 이 얼굴도 모르는 집회 참가자들을 위해 음식점에 선결제를 걸어두고 선물하기도 하고요. 집회가 끝난 뒤에는 쓰레기를 줍고 많은 미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됐습니다. 체감온도 영하 3도의 추운 날씨였던 만큼 국회 인근 카페에 핫팩 수십 개를 맡겨두고 간 시민도 있었고요. 초등학생 딸과 함께 현장에 나온 한 남성은 구호를 외치다 보면 목이 마를 것 같아 물을 사왔다며 시민들에게 생수를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무산된 이후 일부 참가자들이 국회 정문이나 담벼락 등을 넘으려고 하자 시민들은 평화 시위 구호를 외치며 제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많은 인파가 몰렸지만 유모차나 어르신이 지나가면 서로 배려하면서 비켜주고 집회가 끝난 뒤 돌아가는 지하철역 안에서도 누구 하나 불만 없이 경찰 통제에 잘 따르는 등 K 시민 의식이 유독 돋보였던 시위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회 현장 인근에 위치한 여의도 호텔이 벌점 테러를 당해 곤욕을 치렀다고요. 이건 무슨 사연이 있어요? 네, 집회가 열린 여의도 부근 호텔이 이 외부인 화장실 사용 불가 방침을 내세운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측이 투숙객 불편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리자 일부 누리꾼들이 별점 테러로 불만을 드러낸 건데요. 낮은 별점과 함께 이 시국에 돕지는 못할 망정 미래 고객을 잃었다. 눈치 챙겨가며 운영해라 같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사유재산인 호텔 화장실 이용에 대해서 호텔 측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란 반박도 거셌는데요. 논란이 가열되자 결국 호텔 측은 시위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인 개방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뒤 화장실을 개방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집회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한때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요. 앞으로가 걱정이네요. 네, 집회 당시 이동 기지국까지 설치하며 대응 태세를 갖췄지만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통신장애가 빗발쳤는데요. 현장에 있던 시민들은 몇 시간 동안 전화를 포함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습니다. 통신업계는 계엄 사태로 인한 집회와 시위가 연말 연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태세에 돌입했는데요. 인파가 몰릴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이동기지국을 배치하고 용량도 늘리기로 했고요. IT 업계도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카페와 뉴스 댓글창 서비스에 접속 장애가 발생했던 것처럼 같은 오류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서버 확충 작업에 들어갔고 연말연시를 특별 모니터링 기간으로 지정하며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웨덴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벨 주간 행사 소식도 짚어볼까요? 한국 최초로 이 노벨 문학상을 받은 소설가 한강이 스웨덴에서 다양한 인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지난 7일에는 수락 강연이 있었다면서요. 현장 분위기 어땠어요? 네, 2달 전 한강 이름 두 자가 불렸던 한림원에서
청중의 박수를 받으며 연단에 오른 한강 작가는 시간을 1979년으로 되돌렸습니다. 8살의 소녀 한강이 연필로 또박또박 적어내려간 시로 강연을 열었는데요. 한 작가는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동시에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향해야 할 곳은 결국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8쪽짜리 강연문 빛과 실이 한국어와 영어, 스웨덴어로 전달될 동안 강연장 밖에선 소년이 온다의 처음과 끝을 밝혔던 촛불이 다시 켜지기도 했는데요. 40여 년 전 광주의 그림자가 현재형으로 되돌아온 지금 창가 한강은 그럼에도 생명의 빛과 전류가 흐르는 실에 연결되어 줄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로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수선한 전국 속에 뼈 있는 한마디에 이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다고요? 네, 이날 강연은 노벨위원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됐는데요. 새벽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강연을 한국어로 듣는다는 기대감에 부푼 마음으로 온라인 생중계를 지켜봤습니다. 눈에 띄는 댓글들을 정리해 보면요. 작가님 목소리가 어지러운 세상에 밤새 내리는 눈처럼 느껴진다. 세계인들 마음속 얼음 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선물한 작가님의 작품에 경의를 표한다 같은 평들이 있었고요. 생중계 이후 한림원이 강연 전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SNS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인상 깊은 문장을 필사에 올린 누리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강 작가의 강연 약 4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여당의 불참으로 무산되면서 국회 앞 시위에 참여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작가의 강연을 보며 위안을 얻었다는 반응도 이어졌는데요. 한 누리꾼은 작금의 서슬퍼런 전국에 많은 위로가 되는 강연이었다라고 썼고 집에 돌아와 자다 악몽을 꾸고 일어나 한강의 연설을 들었다. 아주 조금은 따뜻해졌다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누리꾼은 시위 사진과 함께 광주 민주화 운동을 조명한 소년이 온다를 쓴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을 하고 국회 앞 100만 명의 시민의 외침을 등지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거부된 날이라고 쓰기도 하면서 이 계엄 사태와 맞물려 시민들의 마음을 적셨다는 반응도 많이 보였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내일부터 열리죠. 네,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는 시상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현지 시간 10일,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 밤 12시부터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콘서트홀에는 시상식의 상징인 블루 카펫이 바닥에 깔리게 되고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이 입장하면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연주되고 이어 수상자들이 식장에 등장한다고 하네요. 시상은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시상하는 평화상을 제외하고 5부문에 대해 이뤄지고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각 부문 수상자 선정기관의 대표가 짧은 연설 후 수상자를 호명하고 이어 스웨덴 국왕이 직접 수상자에게 메달과 노벨상 증서를 건넵니다. 이 수상자들이 받는 노벨상 증서에는 매년 다른 사파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특히 문학상 수상자에게 주어지는 증서는 가죽으로 된 양피지로 제작돼 특별함을 더한다고 하네요. 약 1시간에 걸친 시상식이 끝나면 스톡홀름 시청으로 자리를 옮겨 연회를 여는데 연회에는 국왕과 수상자들, 노벨재단과 한림원 등 주요 인사와 언론 관계자까지 총 1,300여 명이 참석해 5시간 넘게 진행됩니다. 연회가 끝나고 나면 수상자들은 각자 수상 소감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날 행사 중 유일하게 수상자가 발언하는 순서인 만큼 한강 작가가 어떤 말을 할지에도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올겨울 이상 기온 때문에 축제를 앞둔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다고요. 네, 올겨울 기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다양한 행사들을 잔뜩 준비해둔 지자체들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원도 인제 빙어축제는 소양호 수위가 높아 축제 개최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홍천군도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포근한 날씨로 얼음이 얼지 않아 낭패를 봤던 홍천강 꽁꽁축제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나섰는데 이번에도 또 비슷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시름이 깊고요. 국내 대표 겨울 축제인 화천 산천어 축제도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며 울상입니다.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큰 돈줄인 겨울 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요. 홍천군은 얼음이 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부교 낚시터를 2배 이상 늘리고 1월 중순부터 강한 추위가 찾아오는 점을 고려해 축제 일정도 늦추기로 했고요. 화천군도 내년 축제 개막일을 당초 계획한 것보다 일주일가량 연기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인제군은 한강 홍수통제소에 소양호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겨울 축제를 대체할 축제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하는데요. 워낙 오락가락 요상한 날씨가 반복되는 요즘 같은 때에는 이 기후변화에 관계없이 지속할 수 있는 콘텐츠를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읽으면 좋을 신간을 추천해 주신다고요. 근데 기자님이 책을 한 1년에 200권 넘게 읽으신다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매일매일 신간들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중에서 읽을 만한 책을 고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떤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일단 신간들 나오는 것들 중에서 어떤 책을 내가 좋아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실패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저도 지금은 이제 제가 신간들 나온 것들 중에서 이건 내가 좀 좋아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골라내기가 좀 수월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책 관상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표지 느낌이나 제목이나 아니면은 저자 양력, 책 소개글 이런 거를 보면은 이거는 내가 반드시 좋아할 거야라고 생각하는 책들을 읽어보면 거의 10중 8구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저도 걸렸고 재밌을 것 같았는데 재미없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고를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실패하기 싫으니까 남들이 추천하는 책 많이 고르시잖아요. 네. 그리고 무슨 어디 추천 도서라든가 아니면 베스트셀러 목록 같은 것들을 네. 참고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남들이 좋아하는 책을 읽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진짜 뭐 좋아하는지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책을 고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도서관에 가셔서 도서관에 가면은 뭐 소설, 에세이 이렇게 보통은 이 책 분야별로 나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제목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러다가 내가 이 책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라고 생각하면 대여해서 읽어보시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냥 접고 다른 책도 빌려서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책을 읽어보기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서 보면 돈 드니까 그것 때문에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도서관 가시면 신간도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고 그리고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한 3권, 5권씩 뭐 읽어보고 끝까지 읽거나 아니면 중간에 멈추거나 하는 식으로 좀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표지만 보고도 느낌이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시도를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뭐든지 다 마찬가지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려고 해도 안 맞는 음식도 먹어봐야 내가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책에 관해서만큼은 사람들이 남들은 뭐 읽나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나는 뭐 좋아하지라는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방송을 듣고 소개된 책을 찾아서 읽어봤다는 분들이 많아요. 네. 오늘은 어떤 책을 좀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이희영 작가의 배아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사실 이 이희영 작가라고 하면 SF와 판타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쓰는 그런 작가님인데요. 배아는 한국 신화, 그러니까 단군 신화 가지고 이제 변형시켜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군 신화는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잖아요. 그 익숙한 이야기가 어떻게 변주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한국적인 상상력이 얼마나 방대한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한국적인 판타지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판타지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뭔가 반지의 제왕 같은 게 판타지 아닌가? 뭔가 이국적이고 낯선 땅에서 모르는 낯선 이름의 사람들이 벌이는 모험이 판타지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한국 작가들이 SF도 그렇습니다만 판타지도 한국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의 역사적인 상황이나 신화를 가지고 변형시켜서 다시 쓰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배아라고 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배아라고 하는 이름이 낯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동물이 곰 아니겠습니까? 곰을 영어로 하면 베어지 않습니까? 네. 그 베어라고 하는 것에 좀 다른 발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어떤 성격의 인물이겠다라는 것을 약간은 추측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적인 판타지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여기에는 비스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있습니다. 부족이 있는데 이 부족은 쿤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스족의 특징은 뭐냐면 보통은 그 한 부족의 뭐 예를 들면 족장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계승을 할 사람을 찾는 방식이 혈연이잖아요. 네. 뭐 아들이 보통 물려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기 자식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쿤은 결혼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자기 부족의 아이들 중에서 뛰어난 아이를 선별해서 자기 후계자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선정된 후계가 바로 베아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근데 베아는 자기가 왜 선정됐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부족 간의 싸움 때문에 어른들이 많이 죽고 그러면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 중에 하나가 베아인데 왜 나를 골랐을까라고 하는 게 자기는 풀 수 없는 의문인 거죠. 네. 이야기로는 뭐 눈빛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로는 충분한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계자가 되기 위한 그런 훈련을 착실하게 쌓아나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종족이 사라라고 하는 전설의 땅을 발견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설 속의 땅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아가 그곳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큰 이제 종족의 뭐 전사라고 할 수 있는 아이와 함께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그렇게 들어간 숲에서는 뭐 마늘꽃이라든가 거대 백사, 움직이는 나무 이런 좀 신기한 존재들을 만나게 되고 그런 속에서 점점 모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모험을 하면서 베아는 점점 성장해 나가고 자기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끝까지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기를 원래는 보좌하기 위해 따라왔던 친구와 마찰하게 됩니다. 이제 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는 자기가 왜 태어났는지 혹은 자기가 왜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한 아이가 모험을 떠나면서부터 자기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판타지 소설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풍부한 작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희영 작가는 페인트라는 소설로도 큰 사랑을 받은 분이죠. 네, 페인트가 한 40만 부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청소년 소설 중에는 유명한 작품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페인트라고 하는 제목은 많은 분들이 딱 제목 들으면 이렇게 벽에다가 칠하는 페인트 떠올리실 텐데 부모 면접, 그러니까 페어런츠 인터뷰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부모 면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이 페인트 속에 있는 이제 가상의 시공간에서는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센터를 설립해서 아이를 키워주는데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자기 부모를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부모와 살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모 면접이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낳기로 선택할 수는 있지만 어떤 아이를 만날지를 선택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연에 기대어서 결정되는 요소인데 특히나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떤 부모가 나를 낳을지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도 없을 뿐더러 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장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상황을 약간 비틀어서 만약에 아이들이 부모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부모는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하는 질문들에 근본적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작품이 당시에 한 134명 정도 되는 중고등학생 심사위원들이 뽑은 작품이기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부모는 나를 낳았는데 나는 부모를 고를 수가 없다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떤 부모님들이 좋은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책이 이렇게 많이 읽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배아라는 작품도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왜 나는 후계자로 선정된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배아의 여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른들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희영 작가의 시선이 잘 녹아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또 다음으로 이야기해 볼 책은 어떤 책이에요? 우리는 왜 진정성에 집착하는가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진짜와 허상에 관하여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고요. 에밀리 부틀이라고 하는 작가의 책을 번역해서 소개하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사회현상 분석하는 책을 많이 소개해드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왜 우리는 왜 진정성에 집착하는가라고 하는 책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는 책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즘 진짜 진정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네. 듣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뭐 사과문을 써야 할 때 자필 사과문을 쓰는 것도 진정성 네, 때문인 맞습니다. 거고, 진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이 책은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이야기했을지가 궁금하네요. 일단은 무슨 개념적으로 뭐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진짜 진정성이 무엇인가를 입증하는 책은 아니고요. 네. 진정성이란 말이 요즘에 어떻게 쓰이고 있나라고 하는 것을 인터넷 문화 같은 것들과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되게 진정성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는 보통 칭찬이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놈의 진정성 강박이라고 할 때는 진정성이라는 말이 약간 족쇄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말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말인데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해지고 많이 쓰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이 얘기를 들으시면 제가 작가 이름을 에밀리 부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국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국에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이 한국어 표현으로만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니 이런 말이 영어에도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런 게 인터넷 문화에서 이렇게 중요해졌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이 진정성이라는 말이 점점 더 많이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게 진정성 있는 태도인가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처음에 진정성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의미였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라고 할 때 진정성이 있다고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행동해라고 하는 것도 진정성이 있다고 이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였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언어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진정성이라는 게 어떤 경우에는 나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진정성이 되는 거예요. 좀 신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고 하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을 잘 지키는 사람이 진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 네. 요즘에는 또 그와 반대되는 뜻에서 나는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게 부정적인 말일 때도, 심지어 그게 진정성이라는 표현과 정반대되는 가치일 때도 네. 저 사람은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라는 식의 이야기가 진정성으로 포장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지적입니다. 진정성이 중요한 시대에 일어나는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 부작용이라고 하는 말이 좀 약간 무겁게 들릴 수 있지만 이제 진정성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쓰이면서 생기는 문제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은 수정 불가능한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날로그 문화에 대한 향수 이런 것들도 진정성하고 연결되어서 진짜 같고 우리가 믿을만하고 같은 가치로 많이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브랜드들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자기 브랜드의 진정성을 내세우는 경우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른바 힙스터 브랜드들이 주장하는 우리들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브랜드들이 보통 비싸거든요. 예, 그런 진정성으로 자기를 포장하는 브랜드들이 또 비싸지니까 아, 저건 또 속물적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는 오히려 싸고 접근 가능한 물건들이 더 진정성 있는 거 아닌가라는 식으로 또 생각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성이라는 말은 단순해 보이는 그냥 세 글자에 불과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사용하는 용법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만드는 여러 사례들을 이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정성 자체가 좀 상품이 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집착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번역될 수 있는 자아의 흔적으로서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걸 다들 찾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보이는가라고 하는 것에 더더욱 집착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예요. 솔직해지기 어렵고 진정성 있어 보이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영어에서 그 메리엄 웹스터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매해 그 올해의 단어를 선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오센틱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선정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만큼 많이 쓰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거지만 이 말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간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논의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논의일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진정성이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 저 사람 진정성이 있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분위기가 도대체 그럼 진정성은 뭐야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는 선량한 말은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이나 나쁨을 고백하는 말은 진정성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생긴 건 아닌가? 근데 사회를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선이라고 할지라도 더 좋아지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런 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읽어보게 만드는 책이었습니다. 네. 이다혜 작가가 추천해주는 신간들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혜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스텔라 장의 윈터 드림 듣고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피는 위안의 음료다. 그런 얘기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지난 며칠 커피를 많이 마셨을 것 같아요. 네, 뭐 훗날 역사학자들이 이 시대를 정말 어떻게 평가할까 기록할까 뭐 학자니까 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커피를 정말 많이 마셨습니다. 뭐 다행히 저에게는 이 커피 말고도 이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뭐 저만의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방법인가요? 네, 뭐 쉽지 않은 방법이에요. 뭐냐면요, 저는 이제 언뜻 생각해서 이게 쓸데없는 고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뭐 글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전에 저희 세 번째 커피 역사책을 출판하기 위한 이제 원고 정리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썼던 뭐 신문 칼럼이나 그리고 우리 방송 원고 뭐 등을 정리를 하고 또 새로 쓰고 해서 내년 봄쯤에 출판할 계획입니다. 뭐 이런 도전적인 일을 이제 시작하면 뭐 작은 고민이나 뭐 나와 직접 관련이 없는 쓸데없는 걱정거리 뭐 이런 게 좀 사라지는 것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데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고민 해결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네요. 새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지 기대되는데요. 네, 뭐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일부 소개해드린 이런저런 커피 관련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커피 역사 160년을 보여주는 책이 될 것 같은데요. 뭐 마치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는 느낌으로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스토리 중심의 커피 역사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책 제목도 정하셨어요? 아직 정하지는 못했는데요. 지난 며칠 고민하던 끝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뭐냐면요, 흑백 커피사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통해서 읽는 우리나라 흑역사 뭐 몇십 장면과 백역사 몇십 장면, 이거를 좀 파노라마처럼 전개시키는 그런 구성이 될 것 같아요. 뭐 어때요? 멋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방송을 통해서 소개해 주셨던 이야기들이 몇 장면 좀 떠오르는데요. 네. 우리 오늘은 또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흑역사가 가장 많이 나타났었던 시기라고 할까요? 네. 뭐 다방이나 카페에서 커피를 메뉴에 올릴 수도, 그리고 팔 수도 없었던, 뭐 심지어는 커피를 보관이나 소지도 할 수 없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길지는 않았었는데요. 뭐 언제쯤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그런 시기가 없었을 것 같은데 정말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네, 뭐 지난 시간에 잠깐 힌트는 드렸었는데요. 1960년 이제 4.19 학생혁명으로 등장한 그 민주당 정부에서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 법을 제정해서 공포한 것이 1961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6일 후에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벌어졌죠. 그리고 다시 2주일 후인 6월 29일 아침부터 정말 모든 다방, 카페, 음식점 등에서 커피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것을 당시 권력이 강제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방이나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커피 판매를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이 5월 28일, 그러니까 쿠데타가 일어난 지 10일째 되는 날 치안국장이 다방 업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막대한 외화를 소비하고 있는 커피를 되도록 팔지 말고 생강차나 기타를 이용해 대용에 팔도록 함이 어떻겠는가. 뭐 이렇게 권장을 했을 뿐 강제로 커피를 팔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게 당시 치안국장의 주장이었습니다. 권장만 했는데도 전국에 있는 모든 다방과 카페 메뉴에서 커피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를 몰래 숨겨서 판매하는 사례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뭐 당연하겠죠. 이를 지켜보던 그 당시 쿠데타 세력은 2개월 후인 7월 22일 판매 금지 대상인 커피는 9월 1일부터 판매뿐 아니라 소유 또는 점유하는, 즉 가지고 있는 행위도 금지해버렸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였는데요. 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업소 하나는 딱 지정을 해서 커피를 팔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딱 한 군데만. 그러자 이 업소에서는 커피 판매가 평소에 뭐 3배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업소였냐 하면요, 서울 소공동에 있던 반도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권력자들이 이용하는 곳이었거나 아니면 뭐 외국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거나 그랬던 다방 아니었을까요? 네, 반도호텔 자체가 당시 최고급 호텔이었고 외국인들과 또 이들을 만나려는 국내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호텔이었던 겁니다. 커피를 마시려면 반도호텔에 가야 한다는 말이 당시 그래서 유행을 했죠. 커피는 물론 이제 일반 다방의 2배 정도로 이 커피숍에서 비싸게 받았죠. 일반 다방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고 나면 이 단속에 적발된 다방 명단이 신문에 발표되는 게 거의 일상이었습니다. 이를 발표하는 당시 신문들은 이 커피를 판매하는 일은 인용을 하면 국가 경제를 좀먹는 행위라고 맹렬하게 당시 언론이 비난을 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단속을 하고 협박을 해도 커피 소비 자체가 뭐 조금 줄어들었을 뿐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960년대 들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특히 1961년 그 늦가을에 새로운 커피 수요자 집단이 등장을 했습니다. 새로운 커피 수요자 집단이요? 누구예요? 어린이입니다. 아니 어린이들은 커피 마시면 안 되는데. 어린이들이 진짜로 커피를 마셨어요? 네, 1961년 가을이 되자 이제 입시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신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에 다녀온 초등학생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오늘 몇 점 받아왔니? 그러면 이어서 아빠가 묻고 가정교사가 묻고 당시 식모라 불리던 가사 도우미까지 아이 시험 점수를 물어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왜냐하면 인류중학교 입학이 출세의 지름길이었던 시절입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은 중학교 입시를 앞둔 초등학생에게 몇 번씩 찬물 세수를 시키고 커피를 몇 잔씩 마시게 하면서 밤을 새워 교과서를 외우게 했던 겁니다. 뭐 이런 가정에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커피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춤했던 커피 소비가 이 1961년 입시철 시작과 함께 다시 증가하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했죠. 네. 당시 흥미로운 커피 소송이 하나 벌어져서 신문에 뭐 연일 크게 보도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1961년 11월 30일 명동 소재 명지다방의 주인 한모 씨가 제기한 커피 소송이었는데요. 커피 소송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네, 당시 신문이 모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커피 소송이라고. 이 명지다방 주인 한 씨는 자신의 다방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졌어요. 커피를 파다 걸려서. 이게 내려지자 이제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합니다. 당시에는 이런 긴 이름의 소송이 매우 낯설었기 때문에 신문 여기저기에서 보도를 했죠. 그랬더니 이 경향신문이 다방의 이름을 알리기 알맞겠다고 생각하여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신문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노이즈 마케팅의 거의 효시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소송에서는 다방 주인 한 씨가 졌지만 이 명지다방은 갑자기 유명해져서 손님으로 넘쳐났습니다. 어쨌든 1961년 여름부터 시작된 이 특정 외래품 커피의 판매, 소지, 금지는 1963년까지 굉장히 길게 지속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커피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부를 만한 시기였는데요. 이때 벌어진 일 중에서 재미있는 일화 몇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시기에 서점가에서 갑자기 베스트셀러로 등장한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책 제목이 브라질어 인문이었습니다. 1962년 1월이었는데요. 네. 왜 갑자기 브라질어가 유명해졌을까요? 브라질은 뭐 커피, 축구 이런 게 유명한 나라잖아요. 네네.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 뭐 조금 관련이 있어요. 네. 당시 정부에서 이제 커피가 귀하니까 커피를 편히 마시려면 커피 산지로 해외 이민을 보내야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첫 대상 지역은 당연히 커피의 나라 브라질이었습니다. 경향신문은 62년 1월 14일자에서 커피 마시게 이민 서둘러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를 싣기도 했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단체 해외 이민, 이 브라질로의 이민이 이루어진 것이 1962년 12월이었습니다. 브라질 이민을 가기 위해서 이 브라질어를 배우려는 열풍이 그래서 분 거였죠. 네. 당시 신문 보도에서 브라질을 소개한 글을 보면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커피 밭에서 해가 솟아 커피 밭으로 해가 지는 나라 브라질. 뭐 이런 멋진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설레게 했죠. 이런 표현 보면서. 1962년 12월에 이제 브라질로 떠난 첫 이민은 30가구 273명이었습니다. 당시 브라질로 이민을 보낸 목적을 우리 정부가 당시 밝혔는데요. 첫째는 인구 정책의 적정화, 즉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해외로 보내야 한다는 거였죠. 뭐 요즘과는 정말 정반대 목적이었던 거죠. 둘째는 국민 경제의 안정이었습니다. 이민자들을 통해서 커피를 쉽고 싸게 들여오면 외화 유출이 적어져서 국민 경제가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던 거죠. 셋째는 독특합니다. 국위 선양입니다. 이민을 통해 국위를 선양한다는 것이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발표를 정부에서 했습니다. 네. 이민 대상자의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이 이 국위 선양을 위해서 이민을 보냈던 목적과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당시 그 이민법에 나와 있던 이민 불허, 이민을 허락받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를 규정한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민 제한자는 법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신병자 및 심신쇠약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귀머거리, 장님, 벙어리 등 장애를 가진 사람. 이게 이민법에서 이민을 허용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이 브라질 이민자들에게 정부에서
현지 적응, 즉 브라질에 가서 적응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일을 당부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첫 번째는 브라질에 있는 일본 이민자, 이 당시 일본 이민자들이 이미 50만 명이었었거든요. 1910년대 이민을 떠나기 시작했으니까. 50만 명의 텃세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외국에 나가서도 일본인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하나가 더 재미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버스에서, 브라질의 경우 버스에서 키스를 하는 등 성에 대해 몹시 개방적인 것이니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민자들의 키스까지 염려해주는 굉장히 친절한 정부였습니다. 커피 가격 안정을 위해서 브라질로의 단체 이민까지 추진했던 것이 1960년대 초반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커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시도했던 것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커피 재배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커피 재배를 한 거예요? 네, 벌써 1962년 12월 2일자 신문을 보면 커피를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열대식물 무럭무럭 제주도의 황금의 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성공은 못했겠죠. 예, 농촌진흥청이 개인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이 주관해서 제주도의 커피, 파인애플 등을 시험 재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커피 10개를 서귀포에 제주도 남쪽이죠. 파종했고 그 발화가 아주 좋았으나 이를 제주시로 옮겨 심은 후에 날씨 탓인지 생육이 과히 좋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죠. 그 다음 해에는 보다 많은 양을 여러 곳에 파종을 해서 다시 시험해볼 예정이라는 소식도 함께 전했습니다. 이 커피에 대한 열정이 커피나무 재배로 이어졌던 모습입니다. 이듬해인 1963년 1월 9일에는 다시 커피나무 재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에는 경향신문이었습니다. 제목은 영화 속의 푸른 성장, 열대의 포근한 미소였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당시 창경원, 서울의 창경원 식물원에는 커피나무가 무성해서 고연만한 빨간 열매가 한창 익어 있었습니다. 약 2m 정도 높이의 5년생 나무였는데 커피 열매가 약 200여 개가 열렸다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래서 이 식물원에 가봤는데요. 네. 지금은 창경원 식물원에 커피나무가 없습니다. 워낙 커피 농장이 많아져서 재배 가치가 없어진 거죠. 커피의 나라 브라질로 이민을 보내고 또 커피 나무를 시험 재배하고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네요. 네네. 그런데 당시에 커피가 정말 다방에서 완전히 사라지긴 했나요? 네, 뭐 외래품 커피는 판매와 소지가 금지됐고 국산 커피는 아직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다방에서 커피를 쉽게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장사가 돈을 많이 벌게 한다는 속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몰래 커피를 판매하다 발각되는 사례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이 경찰에서는 커피를 단속한다는 경고를 자주 발표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경상남도 경찰국장이 커피를 단속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단속을 했는데 부산 남포동에 있던 내 집 다방 마담 이모 씨가 걸렸습니다. 외래 커피 2잔을 팔다가 적발되었는데요. 네. 20잔, 200잔도 아니고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은 결과 징역 6월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네. 커피 2잔 팔았다고. 일주일 그래도 이게 신문에 났는데도 또 일주일 후에는 같은 부산의 광복동에 있던 파리잔 다방의 마담 홍모 씨가 같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근데 징역형을 무릅쓰고 커피를 팔았다는 거는 그만큼 이익이 컸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커피는 정말 이윤이 많이 남는 장사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커피 재료를 구입해서 몰래 팔려는 업자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고 나면 들리는 뉴스가 커피 밀수범 검거, 커피 가짜 커피 적발 등등이었던 시대죠. 1960년대 중반까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되었는데요. 당시 벌어졌던 커피 관련 모든 사고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일이 1966년 말에 벌어졌습니다. 한 달 이상 연말인데도 신문과 방송을 거의 지배했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네, 1966년 12월 16일 모든 일간지에 헤드라인으로 등장한 소식인데요. 기사 제목 하나를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달리는 열차의 깽, 범인 도주. 그리고 이제 함께 실린 사진의 설명문을 보면 깽단이 열차에서 꺼내 던진 미제 커피 100상자였습니다.
이 깽단이 미군 열차를 습격해서 엄청난 양의 미제 커피를 탈취한 사건이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역사에서 유일무이한 깽단의 출연이었다고 봐야죠. 당시 신문에서 다룬 이 사건의 전모 전체의 스토리를 읽다 보면 거의 완벽하게 서부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영화 같은 이야기일 것 같아요. 얘기해 주세요. 네. 1966년 12월 15일 보도 하루 전날 새벽 0시 55분쯤 서울발 부산행 제61호 미군 전용 정기 화물열차가 충남 대덕군 회덕리 북쪽 1,500m 지점 언덕바지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늦어졌겠죠. 네. 이 경향신문은 이 속도가 느린 틈을 타서 깽단이 화물차에 올라타 문을 부순 후에 미군 보급품이었던 커피 100상자를 철로 변에 꺼내 던지고 이어서 화차 열량을 분리시켜 털려던 사건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아일보에서 취재한 결과 이 깽단이 미리 화물차에 타고 있다가 열량의 화물차를 분리시켜서 군수물자를 훔치려던 거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행 장소에는 이 탈취한 커피 상자를 옮길 트럭이 미리 대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지고 8일이 지난 12월 23일 밤에 경찰은 해당 열차의 차장 이모 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을 하고 이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인 허모 씨를 체포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한 명의 주범인 김모 씨와 그의 처를 제외한 모든 관련자를 검거했다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모든 신문에서 이 사건을 다시 크게 다루어 보도를 했습니다. 왜 나머지 주범이 잡힌 거예요? 네네, 나머지 범인들도 이제 잡혔다는 소식이었는데요. 그것보다 더한 소식이 몇 가지가 있어서 당시 시민들을 정말 울분에 차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경찰이 잡힌 범인을 압송하던 중간에 일부러 놓아주었다는 소식이었고요. 둘째는 철도 직원이 가담을 해서 열차를 일부러 정차시켜 주었다는 것. 셋째는 빼돌린 커피를 운반하려고 준비해 놓은 트럭이 군 정보기관 소속이었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철도청 직원, 군 정보기관이 공모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조선일보는 12월 27일에 이 사건의 전모를 특집으로 보도했는데요. 제목이 부평 모의에서 회덕 범행까지 열차깽 그 전모 마치 서부극이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사건을 모의한 장소는 역시 부평 소재 D다방이었죠. 주모자가 이 미군 열차의 차장과 기관사를 만나서 공모를 한 곳은 서울역 앞에 있었던 종착역 다방이었고요. 네. 동아일보는 63년 1월 1일 신년 특집호에 이 사건을 또 보도했는데요. 같은 신문에 게재된 대통령 신년사에 나오는 대통령 사진보다 이 사건의 범인 부부 사진이 더 클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대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깽단을 조직해서 미군 화물 열차를 습격할 정도로 커피의 인기가 대단했던 시절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던 정부가 커피 수입을 전면 자유화한 게 1966년 11월 30일이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국민들의 열망에 부응한 거예요? 그렇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정치권의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지금까지 커피 인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으로 윈터플레이의 해피버블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